예, 박진식 변호사입니다. 제가 한 7, 8일 전에 행사 관계자한테 이 세미나에 발표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서 변호사님 못 구해주시면 변호사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엄격결에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여기 세 분 교수님이나 항 의원님 그리고 전 변호사님 같이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있거나 또는 전문 분야로 삼고 있지 전혀 않고 평균적인 법조인으로서 과연 이번 국민연금 예정돼 있는 주주권 행사 벌써 행사를 했죠. 주주권 행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물론 뭐 상법 자문도 하고 자본시장법 자문도 하고 지금 뭐 자본시장법 시세조정행위 형사재판도 하지만 그 분야를 전문으로 삼고 있지 않는 이 평균적인 일반적인 법조인이 어떤 시각에서 이것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한번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발표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어떤 점을 주안점으로 삼았냐면요. 여러 교수님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스튜어드십 코드, 숙탁자 책임을 도행하는 지침은 사실 법도 아니고 그냥 내부 기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규칙, 행정기관에 정한 내부 준칙은 국민에게 절대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아무런 이론 없는 확립된 통설이자 판례이거든요. 그것이 뒤집혀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스튜어드십 코드를 가지고 이것의 적법성을 논한다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 황 의원님이 적절히 지적해 주셨듯이 이건 네이밍이고 프레이밍일 뿐이고 그리고 전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이 아니고 소프트로 연성 규범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조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영국에서 이 자산 기관 투자가들이 반성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으로써 프레이밍을 함으로써 우리가 주주권 참여할 수 있다는 논리는 전혀 논의의 본질에 벗어난 거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적법한가 일반적인 법조인의 시각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사건의 시간순 정리인데요. 아까 전 교수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1월 16일에 기금운용위원회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예전에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확대 개편됐다고 하는데 제가 연구가 깊지 않아서 어떻게 확대 개편된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그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확대 개편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이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를 논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1월 23일에 수탁자 책임 전문위의 산하에 있는 분과위원회인 주주권 행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주주권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부결됐고 이게 기금위에 보고가 되자 보건복지부는 주주권 행사 불가 결정을 관련 보도자료 돌립니다. 근데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날 오후에 문 대통령이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 탈법과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라는 의견을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에서 발표함으로써 갑자기 6일 후인 1월 29일에 수탁자 책임 전문위 2차 회의가 열리고 여기서 국민연금은 아까 정 교수님이 설명하셨듯이 경영 참여 목적의 주식을 매매해서 하면 6개월 내에 매매를 하면 단기 매매 차익을 반환해야 되는데 그 2년 예산 손실액이 108억이었다가 엿새 만에 72억으로 정정되더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부결 의견을 냈고 그런데 이틀 후인 2019년 2월 1일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주주권 행사 의결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의 경위를 보시고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문영표 전 장관의 지금 교도소에 계시다가 구속기간 만료로 6개월, 그러니까 1심, 2심, 3심이 6개월씩 구속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하는데 대법원에 가서 이제 대법관 판사님들이 이제 깊이 논의를 하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나서 풀려나와서 지금 나와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행위를 했고 그것이 과연 지금 문재인 정부와의 박능훈 장관의 이 주주권 행사 드라이브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비교를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현상을 발견이 됩니다.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을 좀 드러내서 죄송한데 저는 2012년 대선 투표 때 1번을 찍을지 2번을 찍을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찍던지 나라가 어지러워질 것 같았거든요. 제 어린 소견으로. 그런데 제가 찍은 분이 결국 임기도 못 마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그 와중에 광화문 촛불 집회 고등학교 동기들이 중국집에서 빼갈 먹고 있대서 한번 나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왜 이런 정치적 성향을 부담스럽지만 드렸냐면 그래서 좀 애증어린 시각으로 이 박근혜 정부의 이 문영표 장관이 좀 탈법 행위를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애정어린 시각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라 그러나요? 위법과 탈법을 넘나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좀 1, 2심 판결문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안희정 씨 사건이 있는데요. 안희정 판결문을 본 법조인을 저는 지금까지 못 봤고 아마 그 사건을 담당한 판사나 변호사, 검사 외에는 그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안희정 사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읽어봤는데 1심 판결문에 지금 모든 언론에서 1심 판결이 굉장히 잘못된 반페미니스트적인 판결로 비판을 하는데 1심 판결문에도 바로 직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성인지 감수성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희정 지사의 간음행위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은 제가 발견한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판결문을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실관계, 물론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가 굉장히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판결문을 제대로 읽지 않고 어떤 판결문을 비판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44페이지 표를 보시면요.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결의 의결이 있을 때 그 당시에 SK하고 SK CNC의 합병일 때 의결권 행사 전문기관인 ISS 등이 모두 합병 찬성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반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판결문상에 확인되는 10여 개의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이 전부 부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이 참모들이 숨기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지시를 고용복지수석비서관에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는 어떻습니까? 문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돌려서 잘 챙겨보라 라는 알아서 해라 라는 의미로 말한 것도 아니고 공개석상에서 우리는 의결권 행사를 하겠다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표의 두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문영표는 연금정책국장에게 삼성 합병권이 성사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고 문영표의 지시를 받은 복지부 직원이 국민연금공단을 찾아가서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라. 왜냐하면 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서 하면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기는 노조 대표도 2명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2015년 7월 6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의결권 전문위원회, 애초대로 의결권 전문성이 있고 비교적 중립적인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서 부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복지부 직원이 당신네들 반대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공적인 기관에 있어보지 않아서 어느 정도 압력과 어느 정도 월권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읽기에는 굉장히 문영표 전 장관의 의사에 따라서 굉장히 좀 압박을 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 문영표 장관은 표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의결권 전문위원회에 부의하겠다는 기금운용본부의 입장을 확인한 후에 그럼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게 5대4로 5대4대1로 이길 줄 알았는데 그 찬성으로 봤던 변호사 한 분이 반대로 돌아서서 4대4대1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보건복지부 직원들을 동원해서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에다가 투자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서 부결될 것 같으니까 투자위원회
그 국민연금공단 내부 직원들로 구성되고 전문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투자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장관님 의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는 이런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들이 고용복지수석실 행정관에게 다 보고를 했고, 조금 더 황당한 거는 아직 투자위원회 의결이 나오기 전인데도 뭐 특검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밝혀낸 사실이겠죠. 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미 국민연금공단이 찬성 결의를 하는 것을 전제로 보도자를 돌리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지금 사태랑 비교를 해본다면 문영표 장관이 특검에서 진술이 합병 찬성 유도의 필요성에 대한 묵시적 공감대가 있었고, 투자위원회를 통하여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수월하다는 생각에 승인하였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안에 비추어 보면은 갑질 응징에 대한 묵시적 공감대가 있었고,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결의쯤이야 가볍게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생각이니까 박근혜 정부의 문영표 장관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박능우 장관의 행위가 이게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 않을 반론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박능우 장관이 직권남용을 했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직권남용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직접 공개석상에 나서서 그렇게 주주권 행사를 하겠다라니까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뒤집어버리고 그 다음에 2차 회의도 부결을 했는데 그것을 또 이렇게 찬성을 한 것은,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법규범이 아닌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뭐 위법하지만, 그것을 떠나기 전에 일단 우리 판례, 1, 2심 판결 판례에 의하면은 이것은 분명히 위법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6페이지입니다. 이 박능구 장관의 행위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 2심 판결은 박능우 장관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의 홍한선 투자위원회 위원도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직권남용죄를 범하면서 위법한 지시를 한 박능우 장관의 행위를 그대로 따랐을 뿐이니까 직권남용죄로는 처벌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영표 장관의. 그래서 홍한선 씨의 업무상 배임죄를 범하였다는 판결을 보면 판결문에 국부유출의 비난 등 의결권 행사 기준과 무관한 사유를 들어 위원들에게 찬성 표결을 하게 했다는 것은 임무 위배 행위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그대로 지금 사안에 대입해 본다면 대기업 대주주의 탈법 행위를 들어 위원들의 독립적인 판단을 무시한 행위도 이것도 역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이 한진그룹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기사를 검색을 해보니까 압수수색 18회, 포토라인 12회, 구속영장 청구 5번, 5회 이렇게 돼 있었고, 기관에서는 정말 이렇게 많은 기관이 동원됐나 싶을 정도로 검찰, 관세청, 법무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저도 좀 노안이 와서 농림축산검역본부까지 11개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이렇게 압박한 대한항공에 대해서 주주권 제한을 한다는 것은, 주주권을 행사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의심스럽고 굉장히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다라고 일반적인 법조인의 시각에서 아주 공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47페이지입니다. 한편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영표 전 장관은 직권남용, 홍한선 위원은 배임으로 처벌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 판결문에서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따라 예상되는 주주가치 훼손을 보전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의 최대한 이익이 되는 조건으로 합병이 성사되도록 사실상의 캐스팅 보트를 잘 활용하여 중간 배당을 요구하거나 반대 의결로 합병 비율을 개선을 요구하는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안 하고 반대 의결을 했기 때문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 판결은 아마 대법원 가서 뒤집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전문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찬성이냐 반대냐 했는데, 이것을 캐스팅 보드를 활용해서 반대를 하지 않고 찬성을 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한다면은
이거는 아까 전 교수님이 언급하셨듯이 전문성 제고를 해야 되는 기관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 네가 판단을 잘못했다니까 업무상 배임이라고 해서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마치 그 땅콩 회항을 좀 단죄하기 위해서 여론이나 뭐 이런 여론에 의한 응징이 아닌 형사 처벌에서 구속을 시켜버리는 것 같은 아주 원시적인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과 같은 논리라면 국민연금공단이 사법부가 어떻게 이게 적절한 행위다, 적절하지 않은 행위다라고 취하지 않는 것을 이제 업무상 배임으로 이제 본다면은 이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과도하게 경영권 참여를 그것도 아주 추상적인 목표인 갑질 근절 이런 걸로 한다면은 이 2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대법원에서 유지된다면 저는 뭐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은 잘 모르겠는데 업무상 배임, 적어도 지시를 받은 직원의 업무상 배임은 아마 뒤집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아무튼 그렇더라도 2심 판결에 의하면 이 직원들 전부는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이 판결내에 비춰본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잘못이고요. 또한 문제점은 자본시장법 등 법령에 의해서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서 국민연금이 할 수 있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아까 전 교수님도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10% 룰이라고 경영 참여를 위해서 획득한 내부 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단기 매매하면 그 차익을 모두 반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그 차익이 100억이라고 맨 처음에 산정을 했다가 60억으로 축소해서 보고를 하고 그 위원들한테 이것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뭐 비밀 서약까지 받았다고 언론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아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정관 변경하기 위해서는 발행 주식 총수 3분의 1, 출석 의결권 3분의 1이 과도한 굉장히 과중한 의결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결권 정족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양 유업은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주주 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임원의 해임을 할래도 상법 시행령에 따라서 역시 특별 결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한징팔 지분율이 28.93%인 점을 감안해서 이건 안 되는 거니까 이사 해임을 안 하고 정관 변경이라는 조금 우회수로 우회로로 이렇게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 선택의 자의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기업 중에 뭐 대기업들도 배당을 적게 하는 기업이 있고 뭐 문제가 있는데 유독 희한하게 갑질 논란이 있었던 땅콩회항하고 물컵을 던진 한진그룹하고 대리점주에게 본사 영업지원이 갑질한 남양유업에 이렇게 집중을 하는, 그리고 심지어 남양유업과 한진그룹은 이 국민연금이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낮은 국민연금 투자해서 이익을 낸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모순이었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실효성 부분에서도 국민연금이 가져가는 남양유업의 배당 성향을 올린다고 해도 배당금은 1억 원에 못 미친다는 보고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에 이 배당 성향 높여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건 50억인데 보유지분 평가액이 110억 원 이상 하락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적인 문제, 그리고 지금 법령상의 제한, 그리고 실효성의 문제, 모든 것에서 문제가 있는 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 성향을 떠나 공정한 시각을 가진 평균적인 법조인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